대통령이 탄핵 때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국민은 위대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혼란이라면 또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진 거고,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셨잖아요. 한반도가 또다시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기 연속 속에서 익명처럼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비장함과 결기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분홍색 꽃이요? 네. 차고 벚꽃 아니구나. 아침에 먼저 보는 게 코로나 대처 상황 보고서예요. 오늘로서 936보, 그러니까 936번째 지금 하루도 빠진 적은 없어요. 늘어나가면 그게 또 내 책임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하고 오랫동안 싸우는 거죠. 민정수석 정무수석은 비서실장실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주세요. 약간의 필수 기재 사항 같은 것을 내용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미가 없습니다. 노잼. 근원 진지의 그 자체이십니다. 뜨겁다고도 안 하시고, 그냥 차갑다고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고. 저희들 참모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부하 직원 역할하기가 너무 힘들다. 질도 나빠지고 양도 나빠졌다거나 뭐 어쨌든 무슨 이게 좀 제대로 분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술이 있습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들은 왜 그동안 그렇게 그럼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대통령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예상 답변의 범위를 넘었을 때가 많죠. 그러면 우물쭈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때로 비겁하게 다시 좀 챙겨서 새로 보고 하겠다고 나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장애인들은 정체 상태인데 반해서 이 발달 장애인은 이제 매년 그 3% 이상. 인터넷도 처음에 안 돼서 입주함과 동시에 퇴사를 했습니다. 조선, 철강 같은 이런 산업들이 1차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낯설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떤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거의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취임 당시 상황은 그냥 뭐 불안한 상황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찼다 할 정도로
그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반드시 어떤 대화 국면으로 바꿔야 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죠. 꽉 담은 입술, 이글거리는 눈빛, 아주 결연한 의지,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뤄낼 것이냐. 되돌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일탈하지 않는 평화를 어떻게 확고하게 만들어 놓느냐가 가장 큰 목표였던 것이죠.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북한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평화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국제정세를 옳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이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포부를 얘기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번 대화를 해서 관계를 한번 개선하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한 5분 또는 뭐 길어야 10분 이런 정도 잠시 휴식하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가 이제 진지해지면서 그것이 한 30분 정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통역 없이, 그 다음에 배석자도 없이 서로 진솔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죠. 그 장소도 좋았고요. 우선은 뭐 굉장히 솔직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체제 안보만 보장이 되고 평화가 확보될 수 있다면 핵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 진심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나대로 남북 간의 평화를 통해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양쪽 모두에게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새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조용한 대화. 내가 봐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서 있으면서 새알려 봤거든요. 사람을 몇 종류. 10종류가 넘었어요. 우리 송인배 실장은 극구 딱따구리라고 주장을. 이 회사님한테도 그 축하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보고 많았다 하는 말씀.
그것이 잘 완성이 돼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시는 우리는 그 상은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평화만 말들이 문제. 그럴까요? 그러니 진짜 빛나는 오리네요. 네.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북미 간에도 직접 대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필 사인을 담은 공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괜히 싱가포르 회담을 잘 합의가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날선 말들을 했다가 북미 간의 회담이 무산될 위기가 온 거예요. 해당 초에 싱가포르 회담을 중재한 것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회담을 중재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중재의 노력을 정직하게 했죠. 진심을 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미국과 공유하고 북한과도 공유를 하고 그 위기가 있었지만 좋았던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그냥 우리 친구 간에 핸드폰으로 한번 볼까? 그래 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합의문 내용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축제 분위기였는데 대통령님하고 둘이 대통령님 집무실에서 TV를 보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발표문을 지켜봤어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좀 몰랐어요. 대통령님 뭐 아주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이 북한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대화하고 합의하려면 톱다운 방식이 유용한데 그러려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았지만 이른바 원론적인 그런 이제 그만 합의를 했고 거기에 이르게 될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 된 가운데 하노이 회담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기는 했지만 나는 이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대화의 동력이 떨어져서 다시 또 그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순방을 가면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고 여러 나라를 가다 보면 다 종교가 다 다르죠.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는 이제 동방종교 아닙니까? 그 바쁜 시간에 한 10걸음 걷다가 기도하시고 또 한 10걸음 걷다가 기도하시고 그래서 뭘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오시면서 이제 방명록에 글을 쓰시는데 한반도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주 간절한 문구를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기상, 또 젊은이들의 포부 이런 것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서울역에서 티켓 하나 끊어서 런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기도 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기회는 없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인 거죠. 그 역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발전돼 가는 법은 잘 없죠. 늘 이제 계단식으로 한번 점프하고 그다음에 또 정체되다가 또는 이제 한번 점프하고 정체되다가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점프를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계기가 마련되면 한 번 더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점프를 거듭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남북 간의 평화가 견고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5년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을 열었고 그 과정을 밟은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정말로 진심과 소통 두 개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갔다고 봐요. 문재인의 가치는 진심이에요. 순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꼭 배불뚝이 가방 오랫동안 쓰셔서 낡고 그리고 하도 많이 서류를 꾹꾹 집어넣으셔서 배불뚝이처럼 늘어난 거죠. 그걸 한가득 들고 누가 수행비서에게 들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헬기를 타시고 사전 그 준비 이게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방대한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요령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거의 일주일 이상을 쫙 그냥 하루에 7개씩 전체 일정이 가는 거죠. 거의 24시간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쉽게 갈 수 없으니까 한 번 가는 기회에 할 수 있는 많은 일정을 다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거의 극한 직업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세계 곳곳에 어디 가도 늘 이제 대접받고 환대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에 대한 각 나라들의 찬탄, 방역 그게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인정되면서 제가 그 덕에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 덕분이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을 때인데요.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일정이
혹시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쪼꼬이 대통령은 아주 서민 행보를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본인도 저희 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함께 시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고 거기서 정말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즘 외교는 맞아면 상대국 국민들의 호의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는 일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민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의 어느 국밥집 또는 우리의 와서 같이 서민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좀 호감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호감권이라고 만족해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최고야.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교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됐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나라에서 국가 정상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외교다라고 저는 단언해요. Для нас огромная честь, что в нынешней церемонии участвует мой дорогой друг и брат,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 Мун Чжэ Ин и его супруга госпожа Ким Чжон Сун. 우리는 귀국과 어깨를 한 뼘도 높이지 않겠다. 이게 우리 대통령의 언어였어요. 저는 대통령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이 외교 성공 이유가 바로 그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도 성격이 그 사람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정말. 외교는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는 그냥 진심을 가지고 진중성 있게 대할 때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외교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경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이제 추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대열에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역량의 자부심 가지고 당당한 그런 외교로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해였던 것 같은데 첫 해 수능 때 지진이 났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오늘 14시 29분경에 포항시 북부 규모가 5.4 규모인데 지진이 하루만 늦게 일어났으면 수능 시험 시간 중에 발생했을 사람입니다. 이게 끝이다 이러면 괜찮은 거죠. 또 올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는 저희들도 좀 예측이 곤란한데. 다들 그때까지 분위기는 그래도 수능은 미루지는 못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미루나. 왜냐하면 진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연기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까? 부담은 부담이었는데 그거는 부담이고 이미
시험지하고 이런 게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까지 가까운 곳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교육부 가진 매뉴얼도 이렇게 실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미룹시다. 그런 결정들은 분명하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수능 시험들은 잘 치렀어요? 정답하고 다 맞춰봤죠? 수능 연기 결정은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머지 다른 많은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이 수능 연기 결정을 지지해주고 정말 고마운 일이죠. 다 같이 나그네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진도 담아야지. 사진 찍을게요. 다들 좀 놀라셨죠? 그냥 오로지 듣는 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주되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제도 소득이 있지만 최저 근로자만도 못한 실정이 현 실정이야. 그게 될 수 있으면은 가족끼리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종업원 안 쓰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한 12시까지 일하거든요. 남는 것도 은행 기시오, 얻은 것은 아내와 아들이다. 얻은 게 더 좋네요. 하지만 같이 씁쓸하게 묻죠. 또 대통령님한테 불만이 뭐냐면 그 발표하신 이후로 저녁에 배달이 없어요. 다 퇴근을 빨리 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기대대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대로 또 뭐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앞으로 이 정책을 또 가다듬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도 그런 아주 골목 전방 골목 가게를 한 적도 있었고요. 연탄 가게. 뭐 심지어 뭐 우리 어머니가 또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이제 우리 부모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애틋한 마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개인을 지원해주거나 개인을 구제해주는 형태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도의 성장의 주체로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자영업 자체도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인 것이거든요. 스스로 자기 노동을 제공해서 자기가 이제 또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이런 정도의 수백만 명의 방대한 그 인구가 종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다뤄줘야 마땅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그 경쟁에서 탈락된 자영업자들은 그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대상이지, 그들에게 계속 돈을 넣어서 되살려놓는 거는 좀비를 살려놓는 것과 같다. 근데 이들을 주체로 보는 이런 발언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자영업 운동을 밖에서 한 15년 이상을 했었는데 제가 알죠, 그거를. 저기 뒤쪽에 아까부터 골목 상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전통상점과 전통시장처럼 그 대표성을, 법적 대표성을 좀 주시는 게 자영업자도 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자영업자들이 10년 넘게 정말 고달팠던 그리고 카드수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 고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제 강구를 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돼 있다면 보상도 훨씬 더 공평하면서도 빠른 보상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서에는 시장님과 대표이사님 두 분이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원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이 저는 오늘 광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무척 반갑습니다. 노사 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같은 것을 좀 양보하고요. 그 대신에 기업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은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무슨 주거라든지 복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게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지역의 노사정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몇 번 파토가 났잖아요. 협약식 몇 개로 해놓고 오늘 노조 때문에 안 되고 취소됐는데 또 그게 또 될 것 같다 하면 그거 비워두세요. 12월 6일 날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게 대통령이 간다. 이렇게 이미 원래 대통령 일정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언론에도 다 나버리고. 그런데 딱 이틀 전에 깨져버린 거죠. 보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보고를 드리러 갔더니 대통령께서 뭐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해라.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그 문제 제기하면 그 상대가 문제 제기할 만한 그런 또 이제 입장에 대해서 이쪽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인내해주고 그다음에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설득하고 보면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이게 한때의 상생협약이 아니라 그 결과 만들어지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갑시다 그냥.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이거는 택시로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정말로 이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원 문제보다 진짜 너무 드릴까요? 대통령은 퇴근하고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일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9시 출근, 6시 퇴근, 그 뒤에는 일체 업무하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대통령의 업무 시간 24시간 내 계속 분석돼요. 대통령 연필을 좋아하세요. 연필로 하시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연필로 하시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가보면 책상 위에 그 지우개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셨구나. 소문 못 들으셨나요? 대통령 일벌레이신 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다. 도저히 힘들어서. 근데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표를 내지? 대통령 더 힘든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1년만, 이제 6개월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보다 훨씬 그러시겠지. 직업이 뭐냐? 대통령.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나아가 밤에 일을 싸들고 가는 직장.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직업으로서 수행하신 거의 첫 대통령 아니신가 싶어요. 그 보고를 문서를 보고하면 그걸 다 읽으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그 읽으시느라고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양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 일어서서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입맛을 쫙 다시면서 뭐 공부는 되던데 이러면서 하시는 거고. 야생화를 보는 그 재미가 이 꽃은 뭐 이름 모르고 봐도 예쁘지만 근데 알고 보면 더 예쁩니다. 이게 대디편데요. 이게 네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네발톱의 이름이 네발톱. 이게 왜 꽃이냐? 요 이제 피기 전에 봉우리가 지금 요 상태가 붓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붓꽃이 펼쳐지면 여기도 꽃들이 피었잖아요. 잘 안 보이죠? 네. 이거는 제비꽃이고요. 제비꽃이 운해용으로 대강된 게 편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거 이름 알아? 이거 무슨 꽃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실 때는 정말 없던 표정이 나오죠. 약간 이제 놀리듯이 너 이것도 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모르지? 뭐 이런. 대통령이 야생화 탐방 가이드를 하셨어요. 봄철에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요 생태 요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어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밀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 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반성이 듭니다. 자, 아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발달 장애인들을 모두 다 이제 우리들의 아이다라고 좀 품어주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공식이 있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실제 지어질 자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공식 자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일 때는 좀 가시긴 하죠. 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사님 참석도까지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대통령 참석은 물론이고. 그 일정표를 한동안 들여다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헬기 앉자마자 참모회의를 바로 시작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만 원이라는 이제 기적이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 사람이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뭐를 제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 예산도 정부가 어디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고 어디다가는 좀 아끼고 이런 거를 보면 그 정부가 뭐를 추구하는 정부다. 그 정부의 그 진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은 뭐 이런 그 약한 이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진심이 모든 정책이 말하자면 뒤처지는 사람을 위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버스 타고 가고 누구는 뒤처져서 걸어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버스에 다 태워가는 이런 것이 이제 포용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라내는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병원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작게 나왔거든요. 네, 특진비가 사라졌고 입원 진료비 부담비율이 줄어들면서 전에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작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선택 진료비 폐지,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컸을 겁니다. 수인이에게는 대통령이 비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대통령님께서 한번 안아주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께서 관념적으로는 다 그런 것에서 공감하고 있어요. 복지를 더 높여야 된다. 또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세를 하자고 하면 그것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대선 때도 다들 앞다투어서 복지는 늘리겠다 하면서 세금은 오히려 감세하겠다는 이런 이제 모순된 공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복지를 더 높여 나가야 되고 또 복지를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기본권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본권으로까지 나아가자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될 권리를 헌법에도 넣잖아. 원래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헌법 속에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 권리인데요. 천부 인권에 대해서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보호하겠다.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헌법적으로 마련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는 개헌안의 표준안 이른바 모범이 마련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개헌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발의했던 그 개헌안을 표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할머니 문재인입니다. 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는데요. 우리 또 김복도 할머니 오실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찾아뵈러 왔죠. 이렇게 높지 않게 괜찮습니다. 그걸 받아놓고 어떻게 해결을 키웁니까? 그래 정부에서 한 일이라 정부에서 그동안 돈을 보내주면서 한국에서는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대와 배상하라. 그래 해주면은 우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러니 뭐 할머니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가수 여기 시대전했어요. 전체적으로 함께 청와대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게 제 하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뵙는 게 저로서는 꼭 저희 어머니 뵙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강 변함없이 저 있느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지금 대통령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오늘 요번에 날이 추워서요 따뜻하게 하고 가시라고 소리를 한다. 와 오늘은 옷에 색깔이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이네요. 대통령도 중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나간 역사, 그것이 설령 부끄러웠던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으로 교훈으로 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 간은 합의를 해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의 이렇게 종료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푸는 일은 피해자가 그 방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이 수용하는 그런 이제 해법을 함께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2019년도에 그 5.18 역사 왜곡과 관련된 논란들이 막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막 난무할 때였거든요. 대통령님은 단호하게 이럴 때일수록 가야 된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광주가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여전히 모욕되고 폄훼되는 일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을 직접 표현하고 싶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는 뭐 더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리고 우리가 얻은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일이 없도록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검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조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군, 기생, 백정, 머슴, 영세상인, 학생, 성녀 등 우리의 장사미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독립지사들도 애국자고, 또 참전용사들도 애국자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도 애국자고, 거기에 더하셔가지고 이 정말 어린 시절을 청계천 맛집고바에서 그 미신과 함께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지려고 그러냐 보냈던 그 여공들도 애국자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 애국과 보훈이라는 거는 저희가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을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과 철학이 반영된 것이죠. 그 유공자분들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표시를 많이 했던 거는 돌아가셨을 때예요.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전우들이 정복을 입고 태극기를 가져가서 가장 먼저 태극기를 덮고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 돌아가신 유공자한테 예우를 갖추는 이런.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제 시아버지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인데 아버님이 정작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아버님을 애국자로 이렇게 예우를 해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께 충분히 보답해 드리는 것.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국민 안선님에게 수여드립니다. 현충일 기념식 행사였었는데 그때 이제 유공자분이 무대를 내려오시는데 대통령님 직접 나가셔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처음엔 부축처럼 도와드리려고 나가셨는데 그 어르신이 대통령님 허리에 이렇게 손을 탁 같이 얹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주역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힘이 역사를 바꾼 거죠. 그래서 평범함의 위대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온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탐복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이고요. 대통령님 잘하시다. 국민들에게 친구 같은 대통령, 또 국민들이 뭐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하소연하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국민과 항상 눈을 함께 맞추고.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잘해놔도 모르는 사람들 요구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마음 편히 가주세요. 마음고생 많으세요.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오히려 뭐 제가 걱정해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걱정을 해주니까. 힘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좀 더 힘들지만 국민들께서 더 이제 힘드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셨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현재 대통령으로서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행복하냐? 예, 뭐 행복합니다. 제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됐는데요.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복하셨나요? 그때는 2017년 처음 출발할 때 싱싱할 때고요. 지금은 그렇게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는 과분한 사랑 그런 걸 생각하면 여전히 행복하죠. 아마 그거는 뭐 퇴임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행복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어서 뭐 선뜻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버티셨다. 이 5년을 지금 100m 달리기 하듯이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정의롭게 바꾸려고 노력했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 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아주 핍박하게 만드는 저지선을 치시다 생각돼요. 코리아 르네상스 시기였다. 대통령님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냥 그대로 5년을 원 없이 일했다. 원 없이 일한 대통령이고 원 없이 일한 정부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한 번도 대통령님 모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늘 외로워 보입니다. 늘 고독해 보여요. 그 5년 동안 이 조금씩 굽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저 어깨에 많은 짐이 있고 그거를 또 본인이 혼자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무게감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우리 대통령님은 그 미래를 향해서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연인으로 이제 돌아가서 대통령님 만나면 따로 진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얻어먹었는데 나가서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여기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리어 벅찬 순간을 만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낸 평창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방역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제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도 가치 있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취를 이룬 것이든 부족했던 것이든 있는 그대로 전진을 위한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많은 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아내와 함께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습니다.